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대선 특별 논평 세 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시간에는 천년 전에 도슨의 시각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봤고, 어제는 두 번째 시간으로 프랑세스카이라는 자크 아탈리의 시선으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앞에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가늠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미래의 적절한 대통령이 누굴까 뭐 이런 걸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고, 오늘은 세 번째로 부족한 저의 생각을 한번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뽑았는데, 제목 내일은 모아둔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이죠. 요거를 단어별로 의미를 전달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은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날이죠.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무척 중요한 날이고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기 때문에 개운한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모아둔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모아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몸속에 번져있던 아주 검은 것들이 지금 한 군데 모여서 막 멍울을 만들어서 곧 터질까 말까 할 정도로 새카맣게 반들반들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린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언급드릴 재활용 쓰레기라는 부분들이 현재 그런 형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참 대단한 것이, 저는 이게 제일 대단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해방이 되고 일제 이제 압박에서 벗어났지만 우리 힘으로 해방이 못 됐고, 또 강대국들의 또 경쟁의 장이 되는 바람에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됐죠. 좀 뒤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만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제 잔재들이 그대로 눌러앉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요소 부분에 그 뿌리를 강하게 내리고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드릴 쓰레기들의 현황하고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우리 쪽에 쭉 퍼져 있었지만, 그리고 독재 시대도 거쳤고 쿠데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았죠. 독특한 사건도 많았고, 또 우리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고, 이 세상 누구보다 세게 저항을 했었죠.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자,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는 많이 변했고 새로운 세상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변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묵인되어 왔던 어떤 과거의 틀, 왜냐하면 그들이 사회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고 우리의 디딤돌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 디딤돌이 지금 썩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디딤돌을 제거해야 되는 순간이 이렇고, 그것이 한꺼번에 버리고 청소하는 날이 내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향후에 저는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봐요. 지금도 뭐 40% 정도의 임기 말 지지율이면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퍼져 있었던 이 시커먼 독소들을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한 군데 모이게 만들었거든요. 정말 편하지 않게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실제로는, 그렇지만 우리의 변화에 반드시 중요한 게, 반드시 그렇게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들, 서서히 천천히 민심이 따라가면서 스스로 느끼게, 적도 그 상황을 느끼지 못하면서 스스로를 벙커 밖으로, 참호 밖으로 몸을 드러내게 만드는, 무모하게 그런 일들을 해왔거든요. 지난 5년간. 저는 엄청난 일이라고 봅니다. 그게. 그래서 국민들의 눈앞에 딱 보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것이 한계였구나, 이건 대통령도 못한 거였구나, 권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구나. 그걸 함부로 손을 댔으면 덧나지요. 우리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준비가 모든 게 끝난 시점,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들로서 우리를 지원해 줘야 될 세력들이 지금 부석부석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석부석한 것들이, 그 시커먼 것들이 딱 도려내기 좋게 딱 멍울로 딱 생겨났단 말이죠. 이제는 이제 칼만 갖다 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단계로 이끌어져 나오게 만든 어떤 지난 5년간의 통치력, 정치력, 이거는 분명히 높게 평가받을 겁니다, 아마. 자, 그 정도로 모아둔의 의미를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재활용보다는 쓰레기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이 쓰레기는 이제 뜻없이 공부만 한 자들이 대표적입니다. 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 많죠. 우리도 어릴 때 이렇게 교육받았죠. 뭐 방향은 정해져 있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 선택을 받을 것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래서 동양에 예전에 우리나라를 운영했던 수천 년부터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꼭 공자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뜻이 먼저 서고 공부를 해야지. 단지 머리가 좋다고 뜻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부만 시키면은 사회에 큰 암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국민 대다수는 바뀌었지만은 그 길목에, 핵심적인 길목에,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핵심적인 길목들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일제시대 때, 그리고 미군정시대 때, 그 이후로 계속 미국의 영향권 내에서 또 우리 독재 정권들, 자, 우리가 이 검찰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법대로 하라고 요구한 적이 지금 얼마나 됐겠습니까? 한 20년도 채 안 됐죠.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질곡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한 5년 만에 이 정도로 해놓은 것은 대단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국민도 느끼는 것들인데 이들은 왜 못 느끼느냐? 그 길목에 차지해서 그 길목을 자리 잡고 그 길목에서 영원히 창출되는 그 이익에 이미 눈과 귀가 멀어 있거든요. 그걸 본인들의 뭐랄까 텃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소 아주 중요한 길목들을 잡고 있거든요.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단지 권력의 힘만으로 명령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뜻없이 공부만 한 자들이고 가장 위험한 자들이라고 우리의 조상들이 누누이 경고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교육시킬 때도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겠죠. 그 첫 번째가 쿠데타를 엿보던 고급 장교들이라는 제목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뜬금없이 쿠데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5년 전 촛불 전국 때만 5년 전만 하더라도 쿠데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예. 물론 그들은 늘 하던 계엄령의 계획 업데이트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그렇다면 왜 미국까지 도망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예. 한 걸음 나아가서 그 당시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정권이 내부적으로 또한 외부적으로도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배들 했던 일을 쫓아서 쿠데타를 기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와는 달리 많은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국방개혁 2.0을 실행을 했거든요. 계속 늦춰져 오던 그 국방계획을 결국 실행에 옮겼고 7군단에서 24단이 통합을 통해서 이름이 없어졌죠. 24단은 여러 쿠데타에 있어서 항상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오던 부대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장성이 중장으로 진급하게 되면 이번 정부 들어서는 전부 다 청와대로 불러서 한 소리씩을 듣고 임명장을 받아가고 있어요.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그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던지고 있죠. 그리고 지작사 체제로 가면서 그 핵심 인력들을 대통령의 친위 세력들로 전부 다 바꿨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조현천이 하려고 했던 것은 쿠데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성공한 쿠데타도 지금 2건인데 그 사이에 쿠데타 모의는 몇 건이나 있었겠습니까? 훨씬 더 많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이 쿠데타 우리한테 멀지 않은 이야기였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켜두고 지금처럼 하면은 이 부분들은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검찰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실 겁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고 검찰은 공무원이니까 평생을 가죠. 그리고 검찰을 체크할 수 있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군사정부 시절이든 문민정부 시절이든 여러모를 통해서 편리했기 때문에 정권과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 밀월 관계를 유지하면서 본인들은 뒤로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상당히 챙겨왔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세력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했고 그게 체화되어 있어요. 본인들한테. 그걸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과정을 보면 그들 스스로의 스텝이 꼬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원리 원칙을 강조했죠. 법대로 하자고. 그래서 이쪽에서 끄는 거예요. 불필요한 요구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검찰에게. 그랬더니 검찰이 스스로의 무게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돌아야 되는데
이쪽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쪽 힘만으로 돌리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죠. 내부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대장동 건 같은 것도 보게 되고 그에 엮여 있는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된 것이죠. 최근에 검찰총장의 행적을 추적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도 유사한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었겠죠. 수십 년간. 그래서 모든 비리를 저지르려는 세력들이 검찰에 줄을 서게 권력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보면 볼수록 지금 이 상황까지 검찰이 몰려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 상황을 초래했다는 게 이까지 도달했다는 거, 검찰의 치부가 이만큼 언론에 공개돼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분노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저는 이들에 대한 분노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몰려있는, 구석까지 몰려있는 그 상황 자체가 경이롭습니다. 사실은. 자, 두 번째 뜻없이 공부만 한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뜻없이 공부만 한 자들은 기자들이죠. 네. 자,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돼 있고 언론의 만족도는 아주 낮은 것으로 돼 있죠. 그게 뭐 적나라하게 모든 걸 보여준다고 봐요.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또 검찰과 비슷한 행동을 보이죠? 스스로 스텝이 꼬이는 일을 많이 만들고 있죠. 스스로 다리가 꼬여서 엉겨서 쓰러질 듯 하다가 웃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선거전에서까지도 어떤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사전투표율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죠. 언론이.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보이고. 네. 자, 그러면 이들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됐어요. 검찰한테 느끼는 느낌과 비슷한 느낌을 우리가 언론한테 받고 있죠. 늘 TV를 보면서도. 네. 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과는 다른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터넷 SNS의 등장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이 예전에는 길목을 지키는 그 힘이 아주 강력했지만 이제는 다른 경로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을 확인하는 힘이 강해진 것이죠. 거기서 일단 언론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시민들과 경쟁을 하는 관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어려운 환경이죠. 언론 입장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예전에는 고위공직자들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밀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방향을 틀기 위해서 여론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론의 전달력을 갖고 있는 기자들을 포섭하고 이야기를 했죠. 기자들은 거기에 응하면서 고급 정보를 얻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필요대로 재단을 해서 기사를 내보내고 그리고 반대로 어떤 반대 거부를 받았겠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해오던 것이 언론사의 오랜 관행이에요.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그런 말을 많이 안 쓰는 건 너무나 우리가 바람직한 것 같은데 보수, 진보 이런 표현이 있죠.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 네. 그래서 소위 그런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진보 언론도 그런 리듬은 같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 기사를 쓰고 소스를 구하는 방식, 자기 발로 뛰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입맛에 맞게 썼을 때 자기들의 입맛이 살짝 다른 그 정도 차이가 있었을 따름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행태는 똑같았다는 것이죠. 예, 언론사의 정도를 벗어난 거래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서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잘라졌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전체가 진영을 막론하고 분노한 것이죠. 예. 본인들의 기득권을 바닥부터 흔드니까 쉬운 기사를 주지 않는 것이죠. 예. 식사를 하면서 술을 한잔 하면서 정보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그게 취재였는데 이때까지는. 그래서 나는 발만 넓히면 됐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고위직 공무원들이 나한테 굽신거리는 모습을 봤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게 된 것이죠. 즉 정부에서 난 당신들과 이제 한 배를 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걸 실행에 옮긴 거죠. 꾸준히. 그랬더니 기자들이 힘들어진 겁니다. 갈팡질팡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 정권이 검찰을 다루는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언론을 다룬 거예요. 원칙대로 하자 이렇게.
그래서 야단 난 것이죠. 수십 년간 몸에 익어 있던 방식인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결국에는 스스로 스텝이 꼬이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고 또 갈수록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면서 자리를 조금씩 잃어갔죠. 그래서 이제 전국에는 우리 언론사들이 망하겠다. 예. 이런 이제 위기의식 속에 지금 처해진 것이고 이런 정권이 만약 5년 더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존폐를 진심으로 걱정해야 된다. 그런 그런 이제 위기의식의 발로로 지금 선거판에서 대선 전국에 그들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이것도 내일 해소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국방 기자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국방 분야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 먹이 사슬을 한번 해보면 이래요. 예전에 이랬던 것 같아요. 국방 기자 특히 오래 있는 사람들 여기는 잘 섞이지도 않아요. 영역이 분야가 넓지 않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은 고급 장교들하고 국방 기자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장교들은 바깥 나들이 하기 어렵죠. 예. 또 국방 기자들은 외국 방산업체의 영업의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도 신무기, 새로운 무기, 특히 해외 무기 도입할 때 되면은 아주 신이 나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쏟아내죠. 또 국산 무기를 개발한다 그러면 또 국산 무기냐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외국 방산업체 뒤에는 외국 정부가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예, 우리도 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 나가서 수출하려고 하면 국방부를 비롯해서 여러 부처에서 도우죠.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고급 장교들은 나중에 전역해서 가장 좋은 직장 자리 중에 하나가 외국 방산업체 취직하는 거죠. 예. 그 네트워크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경력 많은 국방 기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고급 장교들은 국방 기자한테 자료를 줍니다. 예. 그러면 남보다 더 앞서서 그리고 남보다 더 좋은 자료들을 먼저 냅니다. 거기다가 외국 방산업체의 이해관계까지 반영을 해서 기사가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국방 기자들의 행태가 이해가 다 돼요. 네. 양쪽에서 도움을 다 받으니까. 이 과정에서 국가의 이익은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검찰이 했던 거, 언론이 했던 거. 이러한 불필요한 정보 제공을 못하게 한 것 같아요. 군과 국방기자 사이에 오래된 관행, 오래된 먹이 사슬을 잘라버린 거예요. 군 쪽의 것을. 예. 그래서 국방 기자들이 이제는 정보가 약해졌어요. 과거보다. 몇 년 전보다.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깊이가 얕아졌어요. 네. 자, 이런 것이 우리 지금 이제 정권이 언론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한 거죠, 사실은. 이래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쉽게 기사를 얻고 그것을 자기 이익화해왔던 것이죠. 예. 자, 저는 우리 언론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특히 대북 관련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사안들이 있죠. 핵심 기사들은 전부 다 외국발이에요. 우리가 당사자잖아요. 대북 위협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 기사를 내고 그 기사가 일본과 외국이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본한테 받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자세의 문제죠. 또한 거꾸로 이야기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우리 언론들이 일본 언론의 아류로 존재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업계도 보면 그런 게 있죠. 예전부터 일본 업계에 하부로 정착이 돼 있는. 그래서 일본에서 유행된 거를 가져다가 우리나라에서 팔고 하는 것들. 절대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러면 일본이 더 이상 쉬운 돈벌이를 주지 않으니까. 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자들의 언론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맥락으로 우리 언론과 일본 언론이 그런 관계를 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단지 유사한 기사를 쓴다가 아니고 그런 고급 기사, 우리의 생존에 되게 중요한 그런 기사들이 일본발로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존에 문제된 것이면은 우리의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우리의 분석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언론은 이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 있고 지금 궁지에 몰려 있다. 예. 왜냐하면 그 언론의 소비자인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죠.
같은 겁니다. 이제 바뀌어라. 국민들의 기대 조건이 달라졌죠. 그렇지만 이들은 수십 년간 특히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주요 기자들이겠죠. 언론사에 관련된 고위 간부나 거기서 그 자리를 틀어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닫혀 있는 것이죠. 바뀌는 힘을 잃은 것이죠.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힘을. 네. 그런 자들이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재활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왜 재활용이라고 했는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뜻이 없이, 뜻의 기반 없이 공부만 한 자들이죠. 그리고 숫자는 소수입니다. 소수지만 영향력은 곱하기 1000, 곱하기 만이에요. 왜냐하면 핵심 경로에 핵심 길목을 막아서고 있거든요. 거기서 방향을 트는 겁니다. 이렇게 틀고 저렇게 틀고 소리 찌르가지고.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영향력은 막강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수십 년간 그 분야에 익숙해져 있고 국내 네트워크를 다 사로잡고 있고 해외 네트워크까지 가지고 있다. 그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맞지가 않는다. 갈수록 거리가 벌어지고 그게 이제 한계치에 도달했다. 임계치에 도달했다. 우리가 더 참아줄 수 없는 시기까지 왔다. 그리고 지난 정부가 그것들이 잘 이렇게 붉어져 보이게 여러 정책적인 요소를 잘 실행했다. 꾸준히. 그리고 공무원들을 잘 단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모여서 화가 나서 멍울이 서 있다. 짜버리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수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검은 세력들을 드러내게 돼서 변할 수 없는 세력들이죠. 우리도 알잖아요.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 그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게 되면은 우리 의무 복무를 하는 장병들을 자신의 사병으로 써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쿠데타를 생각하는 그런 고급 장교들이 사라진 군대, 나라와 국가만 바라보는 그런 군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고, 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잘못한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일벌백계. 왜 검찰의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서는 검찰이 돼야 될 것이고, 모든 검찰이 나쁘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몇몇만 속아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바뀔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검은 지역에 있는 사람 못 바꾸는 거죠. 소수지만. 그렇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일당백이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집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회색부터 시작해서 원래 흰색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국민의 봉사하는 검찰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세계적 명망의 언론이 우리나라에서 탄생을 해야 된다. 우리가 문화 강국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국이죠. 문화 강국. 그래서 옛날 김구 선생 이야기했죠. 우리 뭐 국방력은 우리를 지킬 만하고 뭐 배는 안 고플 정도의 경제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 문화의 힘은 한없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욕심을 부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겸손하다 이렇게 보통 해석이 많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말을 되새겨 보면 되새겨 볼수록 김구 선생 이 양반이 엄청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문화의 힘은 가장 강한 힘입니다. 모든 걸 다 포괄해요. 경제력도 포괄하고 군사력도 포괄합니다. 남이 나를 우러러보는 힘이 문화의 힘이에요. 쉽게 말해서. 겉모습만 멋쩍하고 내실이 없고 주머니 사정도 없고 빈약하고 나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이 얼굴만 힘얼건하면 그게 인기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게 조화가 돼야지 다른 사람한테 매력을 줘요. 특히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래서 문화가 강한 나라. 욕심이 많아진 것던 거죠. 자, 그 문화라는 부분에 좀 더 좁혀보면은 우리도 이제는 외국 걸 갖다 쓰는 언론, 그리고 내부의 고착된 구조 속에서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는 그런 언론이 아니라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KBS, MBC, SBS를 달면은 그냥 신뢰할 수 있는 언론. 지금 최소한 BBC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완벽한 언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체제 속에서 패권 체제잖아요. 사실 미국의 패권 체제 7, 80년간 100여 년간 지속되면서 언론들이 그게 조금씩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서는 뭐 중국 언론이나 러시아 언론이 뭐 세계적인 지지를 받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들도 어떻게 보면 독재 국가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언론도 지금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예. 우크라이나 사태만 보십시오. 예. 죽을 듯하죠, 입장이. 예. 이놈을 비판하다가 저놈을 비판하다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예. 누구한테 우리한테 정확한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분석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자, 그런 전 세계적인 빈자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열망을 모아서 우리도 대안적인 언론, 그리고 시대상을 반영해서 대안이기 때문에 향후에 주력 언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언론사가 꼭 하나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그걸 결정하는 큰 날이고요. 예. 자, 이런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내일 우리가 투표를 잘 해서 저는 우리나라가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 준비의 기반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내일 우리가 투표 한 장만 확실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고구려도 가보지 못했던, 그리고 고조선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